새벽 4시, 나는 남편의 신음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화장실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는 평소와는 달랐고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서둘러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을 때 남편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토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고 손은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면서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나는 그의 등을 쓰다듬으며 괜찮냐고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힘조차 없어 보였습니다. 단순한 몸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어서 당장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그냥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조금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응급실로 향하는 차 안에서 남편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계속 맺혀 있었습니다. 나는 운전하면서도 계속 그를 걱정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새벽 거리는 적막했고 신호등의 붉은 불빛만이 우리 차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의 진찰을 받았을 때 의사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혈압이 190에 육박했고 심전도 결과도 불안정했습니다. 의사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 고혈압과 급성 위염으로 이 상태를 더 방치하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다는 진단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겨우 45이었고 우리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입원 수속을 받는 동안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회사 인사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받을 기력이 없어 보여서 내가 대신 받았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인사팀 박 과장이었고 그는 남편에게 연락이 안 되어 걱정이 된다며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참석이 가능한지 물어왔습니다. 나는 남편이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회의는 참석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전화 저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박 과장은 무언가 이상한 뉘앙스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정이나 걱정보다는 냉담함 같은 것이 묻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뭔가 우리가 모르는 일이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병실에 누워 링거를 맞으며 남편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여전히 차가웠고 그는 미안하다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왜 미안하냐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사실은 할 말이 있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가 천장을 바라보며 긴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뭔가 중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회사에서 자신을 자르려고 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3개월 전부터 그 징조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계속 배제되고 회의에도 불러주지 않고 업무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인사팀에서 남편을 불러 명예퇴직을 권유했다고 했습니다. 20년을 몸담았던 회사에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했던 회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회사는 더욱 노골적으로 그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업무를 아예 주지 않거나 불가능한 마감 시간을 주거나 일부러 실수하게 만드는 상황을 연출하거나 그렇게 그를 스스로 나가게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을 이렇게 대할 수 있단 말인가요? 소송을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말로만 이루어졌고 문서로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설령 소송을 한다 해도 이 업계에서 영원히 매장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느 회사도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건 사람을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내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교무실 선생님은 딸이 지금 보건실에 있는데 쓰러졌다고 알려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입원도 감당하기 힘든데 딸까지 쓰러졌다니. 나는 남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서둘러 병원을 나섰습니다. 택시를 타고 학교로 향하는 동안 내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학교 보건실에 도착했을 때 큰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바짝 말라 갈라져 있었습니다.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딸은 엄마를 보자 약하게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들어 보였습니다. 보건 선생님이 나를 복도로 불러내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딸이 요즘 제대로 식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아침 체육 시간에 저혈당 증세로 쓰러졌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않고 있었다니, 그것도 한 달이 넘게. 어떻게 엄마인 내가 그것도 몰랐단 말인가요? 보건 선생님은 친구들의 말로는 딸이 점심시간에도 거의 먹지 않고 쉬는 시간에도 계속 공부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에도 거의 자지 않는 것 같다고, 수업 시간에 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딸이, 내가 낳고 키운 딸이 이렇게 자신을 학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딸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왜 그랬냐고 물었습니다. 왜 밥을 먹지 않았냐고, 왜 잠을 자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딸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시간이 아까워서였다고 대답했습니다. 의대에 가려면 전 과목에서 1등급을 유지해야 하는데 지난 모의고사에서 2등급이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도 수면 시간도 아껴가며 공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렇다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야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딸은 울먹이며 엄마는 모른다고, 요즘 의대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른다고, 전교 1등도 떨어지는데 자신은 어떻게 하라는 거냐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아빠가 늘 그러셨다고, 의사가 되면 평생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집안 걱정도 안 해도 된다고 그러셨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남편과 내가 딸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운 것은 아닐까요? 우리의 기대가 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것은 아닐까요? 집에 도착해서 딸을 재우고 나서 나는 부엌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 입원해 있고 큰딸은 쓰러져서 방에 누워 있고, 이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온 것이었는데 시간을 보니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왔냐고 물었지만 작은 딸은 대답 없이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나는 이상한 기분이 들어 딸의 방으로 따라갔습니다. 문을 노크하고 들어가려는데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엄마한테 말해보라고 했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방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문을 열어달라고 강하게 말했고 한참 후에야 딸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딸의 얼굴은 눈물범벅이었고 교복이 찢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누가 그랬냐고, 누가 내 옷을 찢었냐고 다그쳐 물었지만 딸은 아무도 아니라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명백히 누군가가 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딸을 안치고 차근차근 물었습니다. 그제야 딸은 울음을 터뜨리며 반 아이들이 자신을 괴롭힌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 일부러 공으로 자신을 때렸다고, 교복도 잡아당겨서 찢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보지 못했냐고 물었더니 선생님은 못 봤다고 하셨고 아이들이 장난이었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는 당장 학교에 전화해서 따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딸이 내 손을 잡으며 제발 학교에 전화하지 말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면 더 심해진다고, 자신은 그냥 참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고, 그냥 당하고만 있으라는 거냐고 물었더니 딸은 전학을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전학, 그것도 돈이었습니다. 새 학교에 입학금, 새 교복, 새 교재, 모든 것이 비용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에 그것이 가능할까요? 나는 딸에게 엄마가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지만 사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저녁 무렵 시어머니께서 전화를 하셨습니다. 남편이 어떠냐고 물으시길래 입원했다고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도 사실 할 말이 있다며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시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췌장암이고 그것도 사기라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울먹이며 의사가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 모든 일이 하루 만에, 단 하루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입원, 큰딸의 쓰러짐, 작은딸의 학교폭력, 그리고 시아버지의 암 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써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열심히 살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이런 일들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걸까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나는 결심했습니다. 무너질 수는 없다고. 내가 무너지면
이 가족 전체가 무너진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가서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우리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850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550만 원이었지만 회사에서 잘릴 것이 분명하니 곧 끊길 예정이었습니다. 큰딸의 대학 등록금은 1학기에 1200만 원이 필요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료비는 월 300만 원 이상 들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거기에 생활비까지 합치면 도저히 계산이 맞지 않는 수식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느님께 우리가 뭘 잘못했냐고,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새벽, 나만의 눈물 소리만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찍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남편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의 옆에는 회사 인사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물었더니 인사팀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고는 남편에게 서류 봉투를 건네고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남편은 그 봉투를 열어보지도 않고 침대 옆 탁자에 던져버렸습니다. 저게 무엇이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무표정한 얼굴로 해고 통지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어제 회의에 불참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도 말입니다. 소송을 해야 한다고, 이건 명백한 부당 해고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쓴웃음을 지으며 증명할 수 있냐고 반문했습니다. 자신이 정말 아팠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냐고, 회사는 꾀병이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서가 있지 않냐고 반박했더니 남편은 진단서는 입원 날짜만 증명할 뿐이라고, 회의 당일 아침에는 멀쩡했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변호사를 수십 명 고용할 수 있지만 우리는 변호사 선임비조차 없다고 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은 징계해고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현기증을 느꼈고 남편이 급히 나를 붙잡았습니다. 남편은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나는 그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간 충성스럽게 일했던 회사에서 이런 식으로 버림받다니, 이것이 세상의 이치란 말입니까? 한참 후 눈물을 닦고 나서 나는 남편에게 시아버지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암이라는 말에, 그것도 사기라는 말에 남편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남편의 어깨가 흔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은 뭐 하나 제대로 못한다고, 가장 노릇도 못하고 아들 노릇도 못한다고 자책했습니다. 내가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아니라고, 모두 자기 잘못이라고, 자신이 더 잘했어야 했다고,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더 잘했어야 했다고, 자신은 실패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만하라고, 당신은 20년 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벽을 향해 누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와 괜찮냐고 물었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큰딸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은 오늘 딸과 상담을 했는데 딸이 심한 스트레스와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문적인 심리 상담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소아청소년 정신과 상담을 권유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보험이 안 되는 상담비는 회당 10만 원이 넘었고 한 달이면 최소 40만 원이 들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잠시 멍하니 앉아있는데 작은 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 괴롭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책가방을 숨겨서 1시간 동안 찾아다녔다고 했습니다. 나는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학교에 전화를 걸어 학교폭력을 신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교무실 선생님은 학폭위를 열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경고의 말씀도 덧붙이셨습니다. 학폭위가 열리면 가해 학생들의 학부모들이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고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도 많으니 각오해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변호사 또 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돈으로 귀결되는 이 현실이 참담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은 들으면 들을수록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우리 집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고 말하는 남편에게 나는 아직 안 무너졌다고, 우리가 버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버티느냐고, 돈도 없고 일자리도 없는데 어떻게 버티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당신이 회복하면 다시 일자리를 구하면 된다고 했더니
남편은 45 나이에 해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누가 뽑아주겠냐고 비웃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냐고, 그냥 포기하자는 거냐고 소리쳤을 때 남편도 자신은 모르겠다고, 진짜 모르겠다고 고함쳤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함께 시아버지가 계신 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병원 8층 암병동이었습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진하게 배어 있었고 곳곳에서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아버지는 항암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셨고 몸무게도 급격히 줄어드신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은 아버지를 보자 울먹였고 시아버지는 힘겹게 웃으며 왔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왜 이렇게 되셨냐고 물었을 때 시아버지는 늙으면 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신도 이제 70이 넘었다고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치료하면 나을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현실을 보라고, 사귀는 의사도 포기한 단계라고, 항암은 그냥 시간을 조금 버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치료비로 우리 집안이 거덜나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소리쳤을 때 시아버지는 조용히 들으라고 손을 들어 말리셨습니다. 자신은 이미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 날이 많고 손녀들도 키워야 하는데 자신의 치료비로 그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울었고 나도 울었고 시어머니는 구석에서 소리 없이 울고 계셨습니다.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남편은 아버지의 치료는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다고 대답했지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남편이 물었을 때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집을 팔자고 제안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우리 집을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면 최소 2억은 나올 것이고 그 돈으로 아버지를 살리고 아이들 학비를 대고 우리가 다시 일어서는 데 쓰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건 우리 집인데 하며 망설였지만 나는 집보다 가족이 더 중요하다고, 집은 다시 마련할 수 있지만 가족은 잃으면 끝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그렇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집을 파는 것조차 쉽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은 상처를 받게 될지를 말입니다. 다음 주 남편은 퇴원했습니다. 혈압은 안정되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남편은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밥을 가져다 주어도 거의 먹지 않았고 입맛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먹어야 기운이 난다고 말했지만 남편은 됐다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소리쳤습니다. 나는 상처받았지만 참았습니다. 그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알았으니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인은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집이 잘 안 팔리고 게다가 이 동네는 재개발 이야기도 있어서 시세보다 낮춰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낮춰야 하느냐고 물었더니 원하는 가격에서 3천만 원은 낮춰야 할 것 같다고, 그래도 팔릴지는 모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3천만 원은 우리에게 큰 돈이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큰딸은 정신과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첫 상담 후 의사가 나를 따로 불렀습니다. 딸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는 것,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동반되어 있고 자해 충동도 있다는 말에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딸이 최근 손목에 상처를 낸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지난주 딸이 긴팔을 입고 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의사는 이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당장 입원 치료를 권유한다고 말했습니다. 2주 정도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는 게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비용을 물었더니 2주에 약 400만 원 정도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지금 우리 통장에 남은 돈이 700만 원인데 그중 400만 원을 써버리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생각해보겠다고 힘없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큰딸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당겼고 그녀는 저항했지만 나는 놓지 않았습니다. 소매를 걷어 올리자 그곳에는 수십 개의 칼자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을 때 큰딸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왜 이랬냐고, 왜 이런 짓을 했냐고 소리쳤을 때 딸은 괴롭다고,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다고 흐느꼈습니다. 나는 큰딸을 꽉 안아주었습니다. 죽으면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딸은 내 품에서 자신은 실패자라고, 의대도 못 갈 것 같고 엄마 아빠한테 집만 된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너는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했지만
딸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큰딸 방문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혹시라도 그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지를까봐 두려웠습니다. 새벽 5시 남편이 일어나 나를 발견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큰딸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우리 딸이 자해를 했다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입원 치료를 해야 하는데 400만 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 통장에 700만 원이 있으니 그것을 쓰면 된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그러면 생활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버지 치료비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오후 어머니께서 전화하셨습니다. 우리 집을 판다는 소식을 동네 사람들한테서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셨냐고 물었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안다고, 왜 파느냐고,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의 애고, 시아버지의 암, 큰딸의 자해, 작은딸의 학교 폭력, 모든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엄마가 돈을 좀 보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엄마 노후 자금이라고 말했지만 어머니는 노후고 뭐고 어떻게 가만히 있느냐고 3천만 원을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는 울지 말라고, 엄마가 있다고, 우리는 엄마의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딸이 학교에서 돌아오지 않은 것입니다. 평소 6시에 오는데 8시가 되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작은 애가 안 온다고 소리쳤고 우리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습니다. 학교, 학원, 친구 집, 도서관, 모든 곳을 뒤졌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9시가 되고 10시가 되었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가출 신고는 24시간이 지나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4시간이라니 우리 딸이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24시간을 기다린단 말입니까? 보통 가출한 청소년들은 24시간 이내에 돌아온다는 경찰의 말에 나는 가출이 아니라 납치당한 거면 어떻게 하느냐고, 사고를 당한 거면 어떻게 하느냐고 소리쳤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변을 순찰하겠다고 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남편은 밤새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PC방, 노래방, 공원, 편의점, 모든 곳을 뒤졌습니다. 새벽 2시 남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는데 강남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우리는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작은 딸은 경찰서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고 옷은 흙투성이었습니다. 나는 달려가서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경찰은 한강 다리 위에서 따님을 발견했다고 신고를 받고 출동했는데 다행히 아무 일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강 다리라는 말에 나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을 똑바로 쳐다보며 설마 하고 물었을 때 작은 딸은 고개를 숙이고 죽으려고 했다고 울먹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기가 없으면 엄마 아빠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언니 치료비도 내고 할아버지 치료비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자기 때문에 전학 비용도 들고,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없는 게 낫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무슨 소리냐고, 너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이 작은 딸을 꽉 안아주며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너는 아빠의 보물이라고, 돈보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고 울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경찰서에서 밤새 상담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상담사가 와서 작은 딸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동이 트고 있었지만 우리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은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확실하게 바꿔야 한다고, 아이들이 죽겠다고 할 정도면 이건 정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해온 영업 경험으로 작은 무역회사라도 차려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물었더니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 돈은 아버지 치료비이고 아이들 학비라고 반대했지만 남편은 그러면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산다고, 돈 걱정하면서 아이들이 죽겠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산다고, 마지막 기회를 잡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실패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고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큰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큰딸은 우리의 대화를 다 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딸은 자신이 의대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과 나는 동시에 무슨 소리냐고 외쳤지만 딸은 진지했습니다. 자신은 생각해봤는데 의사가 되는 게 자신의 꿈인지 아니면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자신은 그냥 행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큰딸은 요즘 깨달은 게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해한 것도, 작은딸이 죽으려고 한 것도 다 우리 가족이 너무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라고, 성공하려고 잘 살려고, 남들보다 나아지려고 하다가 그게 우리를 병들게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다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아무도 잘못한 사람 없다고, 우리는 그냥 조금 쉬어야 한다고,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뭐가 진짜 중요한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딸도 방에서 나와 언니 말이 맞다고, 자신도 이제 알겠다고, 우리가 함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거실 바닥에 둘러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이 완전히 트고 햇빛이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살에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입을 열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고, 처음부터 천천히 시작하자고 말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빨리 가지 않기로, 욕심 부리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놓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다음날 우리는 정식으로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커피와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종이에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수입은 거의 없었고 내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면 월 150만 원 정도 벌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께서 지원해주신 3천만 원이 있었지만 이것은 일회성이었습니다. 지출을 계산해보니 생활비가 월 250만 원, 시아버지 치료비가 월 300만 원, 큰딸의 상담 치료비가 월 50만 원, 작은딸의 상담 치료비가 월 50만 원, 대출 이자가 월 80만 원이었습니다. 월 필요 금액이 730만 원인데 월 부족액이 580만 원이었습니다. 3천만 원이 있으면 5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큰딸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그 전에 자신이 일자리를 구하거나 집을 팔아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첫째, 남편은 매일 최소 5곳 이상 이력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둘째, 나는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큰딸은 의대 준비를 잠시 보류하고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을 찾기로 했습니다. 넷째, 작은딸은 상담 치료를 받으며 전학 대신 학교 폭력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다섯째, 시아버지 치료는 계속하되 과도한 치료는 피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계획만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 달 동안 150곳이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지만 면접 기회를 준 곳은 단 3곳뿐이었습니다. 첫 번째 면접을 보고 돌아온 남편의 얼굴은 참담했습니다. 나이가 문제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 직장에서 왜 나왔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대로 말할 수도 없어서 개인 사정이라고 했더니 면접관의 눈빛이 이상해졌다고 했습니다. 분명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봤을 것이라고.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두 번째 면접 후에는 조금 희망적이었습니다. 면접관이 남편을 이해해주는 것 같았고 2차 면접을 보자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뻐했지만 2차 면접 날짜를 기다리는 동안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부 사정으로 채용이 보류되었다는 통보였습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소파에 주저앉으며 또 안 됐다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세 번째 면접은 작은 회사였고 급여도 전 직장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남편은 그래도 일은 해야 한다며 지원했습니다. 면접은 잘 받고 일주일 후 합격 통지가 왔습니다.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출근 첫날 남편은 일찍 퇴근했고 그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회사가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원이 사장 포함해서 5명밖에 없고 사무실도 작은 원룸 하나이며 더 큰 문제는 제대로 된 거래처가 없는 것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일단 다녀보겠다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한편 나는 동네 도서관에서 사서 보조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4시간, 주 5일 근무로 월급은 150만 원이었습니다. 15년 만에 직장 생활이라 첫 출근 날은 떨렸습니다. 도서관장님은 친절하셨고 일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책을 정리하고
대출 업무를 처리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추천해주는 것이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면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 설거지, 빨래, 청소,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지쳐 집에 오면 쓰러져 잤습니다. 그의 회사는 영업 실적을 강요했고 실적이 없으면 급여에서 공제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남편의 첫 월급이 나왔는데 200만 원이었습니다. 약속한 250만 원보다 50만 원이 적었습니다. 남편이 사장에게 물었더니 실적이 없어서 기본급만 준 것이라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계약서를 다시 확인했고 작은 글씨로 영업 실적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술을 마셨고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멍청한지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덤벼들었다며 자책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잘못이라고 끝없이 자신을 자책하였습니다. 한편 큰딸은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자해는 멈췄고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미술치료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상담 받으면서 그림 그리는 게 정말 도움이 됐고 자신도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고 의대를 포기해도 되느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딸에게 당연하다고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하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작은 딸도 상담을 받으며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했습니다. 학폭위가 열렸고 나는 그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의 부모들은 예상대로 공격적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뭘 잘못했느냐고 그냥 장난친 건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하는 어머니도 있었고 애들 싸움에 부모가 나서면 안 된다며 오히려 우리 딸이 예민한 것 아니냐고 말하는 아버지도 있었습니다. 나는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제 딸은 죽으려고 했다고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다고 그것도 예민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폭위는 가해 학생들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약한 처분이었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작은 딸은 이제 학교에 다니는 것을 덜 무서워했고 가해 학생들도 조금은 조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한편 시아버지의 상태는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몸이 더욱 약해지셨습니다. 어느 날 병원에서 시아버지가 나를 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며느리라고 부르시며 고맙다고 아들을 잘 돌봐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을 당연한 것이라고 대답했더니 시아버지는 미안하다고 자신이 우리에게 짐이 되어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솔직히 말해달라고 자신의 치료비가 부담되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도 없고 사실대로 말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시아버지는 역시 그렇다며 한숨을 쉬셨고 자신이 치료를 그만둘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 된다고, 그건 안 된다고 소리쳤지만 시아버지는 왜 안 되느냐고 어차피 자신은 늙었고 우리는 아직 젊고 손녀들도 키워야 하는데 자신이 우리 가족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소중하다고 말했지만 시아버지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라고 자신이 우리 가족을 망치게 할 수는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렸고 병실을 나와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복도에서 울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도 알고 계셨습니다. 시아버지가 치료를 포기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지만 시어머니도 모르겠다고, 정말 모르겠다고 대답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 때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밖으로 나갔습니다. 새벽까지 돌아오지 않아 걱정이 되어 전화했더니 한강에 있다고 했습니다. 왜 거기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냥 생각 좀 하려고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생각하지 말고 같이 생각하자고 말했고 1시간 후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은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진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나온 돈으로 아버지 치료를 하고 남은 것으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고, 꼭 성공할 거라고, 성공해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고, 해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나를 꽉 안아주며 고맙다고 믿어줘서 고맙다고 속삭였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도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도전을 말입니다. 집은 예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이었지만 급매로 내놓자 금방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2억 3천만 원에 팔렸고 대출을 갚고 나니 1억 5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작은 전세집으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8천만 원을 내고 나니 7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남편은 이 돈으로 아버지를 치료하고 사업을 시작하고 생활비를 쓰기에는 빠듯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나는 할 수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회사 이름은 새희망무역이었고 사무실은 작은 오피스텔 하나였으며 직원은 남편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처음부터 크게 버릴 순 없다고 작게 시작해서 키워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 제조업체와 연결해서 한국에 상품을 수입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20년간의 영업 경험과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첫 달 매출은 0원이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는 거래처를 찾아다니며 상품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어땠냐고 매일 물었을 때 남편은 관심 있어 하는 곳은 있는데 주문은 아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번째 달 첫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300만 원어치였고 작은 금액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남편은 환호했고 우리는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물건이 도착했는데 품질에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거래처는 반품을 요구했고 남편은 절망했습니다. 중국 업체에 연락했지만 업체는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이미 돈을 받았으니 상관없다는 식이었습니다. 남편은 300만 원을 그대로 날렸고 첫 거래에서 손실을 본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달, 네 번째 달 매출은 계속 저조했습니다. 남편은 하루하루 말라갔고 이러다 다 날리는 거 아니냐며 불안해했습니다. 그때 남편의 대학 동기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업을 한다며 자기 회사에 납품을 좀 해보겠느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사무용품과 전자제품 1억 원어치라는 말에 남편의 눈이 빛났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선입금이었습니다. 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돈을 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망설였습니다. 선입금은 위험했습니다. 3천만 원을 먼저 보내야 한다는 말에 그것은 우리 남은 돈의 거의 절반이었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 나는 동기이니 믿을 수 있는 사람 아니냐고 반문했습니다. 남편은 대학 때는 친했지만 20년 만에 만난 거라며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기회라고 1억 원이면 우리 회사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결정했고 3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물건을 주문했습니다. 한 달을 기다렸고 물건이 도착했으며 품질 검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괜찮았습니다. 남편은 동기에게 연락해서 물건이 도착했으니 언제 가져갈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동기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주문을 취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미 물건이 다 왔는데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동기는 미안하다고 선입금은 돌려줄 건데 조금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한 석 달 정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석 달이면 그 사이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고 외쳤지만 동기는 정말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망했다고 완전히 망했다고 망연자실했습니다. 물건은 창고에 쌓여있고 돈은 돌아오지 않고 남은 자금은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셨고 나는 그를 말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왜 이렇게 바보 같은지 동기를 믿다니 사업이 뭔지도 모르면서 덤볐다며 자책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큰딸이 우리를 불러 앉혔습니다. 딸은 자신이 대학을 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무슨 소리냐고 소리쳤지만 딸은 진지했습니다. 지금 집안 사정에 자기가 대학 가는 건 무리고 자신은 취업해서 돈을 벌어 가족을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안 된다고 내가 희생할 필요 없다고 말했지만 딸은 이건 희생이 아니라 자기 선택이라고 자기도 이 가족의 일원이고 책임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딸도 끼어들어 자신도 알바를 하겠다고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너는 아직 어리다고 말했지만 작은 딸은 16이면 알바할 수 있다고 자기도 돕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한꺼번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은 울먹이며 우리 가족에게 너무 고맙다며 우리는 서로를 꽉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정말로 모두가 함께 일했습니다. 큰딸은 카페에서 일했고 작은 딸은 주말에 편의점에서 일했고 나는 도서관에서 일했고 남편은 사업을 계속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함께였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편 시아버지는 기적처럼 조금씩 나아지셨습니다. 의사도 놀랄 정도였는데 보통 이 정도 상태면 3개월도 못 버티는데
환자가 의지가 강하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손녀들 결혼하는 거 봐야 한다며 아직 죽을 수 없다고 웃으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째 되던 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에게 대기업 구매 담당자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사무용품 납품이 가능하냐는 문의였고 규모는 약 3억 원 정도라는 말에 남편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남편은 나에게 전화해서 대박이라고 3억짜리 계약이라고 환호했습니다. 나는 도서관에서 소리를 질렀고 이용객들이 모두 쳐다보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오랜만에 외식을 했습니다. 비싼 곳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건배를 외치며 우리 가족을 위해 잔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말입니다. 3억 원짜리 계약은 우리에게 구원이었지만 동시에 엄청난 압박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약금 1억 원을 받았고 물건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업체가 갑자기 가격을 올렸고 남편은 당황했습니다. 왜 갑자기 가격이 오르느냐고 항의했지만 업체는 원자재 값이 올랐다며 어쩔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계약서에는 원래 가격이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지만 업체는 그건 소량 주문 가격이고 대량 주문은 다른 가격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고민 끝에 품질을 선택했습니다. 수익은 적지만 신뢰를 얻는 게 중요하다고 이번 거래를 잘하면 계속 일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습니다. 물건이 도착했고 건품을 하는데 일부 제품에 하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떻게 하느냐며 당황했고 중국에 다시 보내자고 했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납품 기한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입니다. 남편은 직접 수리하는 수밖에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밤을 새워하자 제품을 수리했고 나와 딸들도 도왔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창고에 모여 물건을 하나하나 점검하고 수리했습니다. 새벽 4시에 모든 작업을 끝냈고 피곤했지만 뿌듯했습니다. 남편이 다 했다고 환호했고 우리는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납품날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물건을 트럭에 실었고 거래처로 향했습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물건을 검사하는 동안 1시간, 2시간이 지났고 남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마침내 담당자가 나와서 합격이라고 말했고 남편은 그 자리에서 안도한 나머지 무릎이 꺾일 뻔했습니다. 담당자는 품질이 좋다며 다음에도 부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회사로 돌아와 나에게 전화해서 됐다고 합격이라고 그리고 다음 계약도 이야기 나왔다고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했고 드디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빌려간 3천만 원을 돌려주지 않는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약속한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었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으며 문자를 보내도 답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직접 찾아가기로 했고 동기 회사로 갔습니다. 하지만 회사 건물은 텅 비어 있었고 문은 잠겨 있었으며 안내판에는 폐업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경비에게 물었더니 한 달 전쯤 야반도주했고 직원들 월급도 안 줬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멍했고 3천만 원이 날아간 것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남편은 돈을 못 받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자고 했지만 사기죄로 고소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계약서도 제대로 쓰지 않았고 그냥 구두 약속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그냥 포기하느냐고 소리쳤지만 남편은 달리 방법이 없다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3천만 원은 큰 돈이었지만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일도 있는 거라며 수업료를 냈다고 생각하자고 체념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열심히 일했고 나와 딸들도 일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 1년 반이 지났고 남편의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거래처가 늘어났고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큰딸은 미술치료 관련 자격증을 땄고 작은 센터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딸은 오늘 처음으로 아이 한 명을 상담했는데 뿌듯했다고 그 아이가 웃는 걸 보니까 자신이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딸은 미술 대회에서 대상을 받았는데 그녀의 작품은 가족이었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손을 잡고 서 있는 네 사람의 모습이었고 이게 우리라고 말하는 딸을 보며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투병 중이셨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손주들 대학 가는 거 봐야 한다며 무리하지 말라는 말에도 이게 자신의 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년이 지났고 남편의 회사는 안정화되었습니다. 직원도 3명을 고용했고
연 매출 10억을 달성했습니다. 남편은 우리가 해냈다고 말했고 나는 정말로 해냈다고 대답했습니다. 큰딸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미술치료학과였고 장학금과 자신이 번 돈으로 등록금을 냈습니다. 작은 딸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디자인학과에 진학했습니다. 딸은 나중에 우리 가족 이야기를 그림책으로 만들고 싶다고 말했고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우리가 모두 안정되는 것을 보시고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습니다. 장례식에서 시아버지의 친구분이 말씀하시기를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가족 이야기만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아들 며느리가 훌륭하다고, 손녀들이 기특하다고, 행복하게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울었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나는 50대가 되었고 그때로부터 5년이 더 흘렀습니다. 남편의 회사는 중견기업이 되었고 직원 30명의 연 매출 50억을 달성했으며 남편은 성공한 사업가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겸손하고 그때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가끔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묻는 남편에게 나는 함께였으니까 가능했다고 대답합니다. 큰딸은 유명한 미술치료사가 되었고 자신처럼 힘들어하는 청소년들을 돕고 있습니다. 딸은 요즘 정말 행복하다고 의사가 아니라 미술치료사가 된 게 신의 한 수였다고 말합니다. 작은 딸은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었고 그녀의 첫 그림책이 출간되었는데 제목은 폭풍을 넘은 가족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담은 책을 읽으며 나는 울었습니다. 그때의 고통과 절망과 희망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시고 우리를 보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낸 우리가 대단하다고 말씀하시는 어머니께 나는 어머니 덕분이라고 대답하지만 어머니는 우리 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시어머니도 함께 살고 계시며 손주들을 돌보며 행복해 하십니다. 시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것이라는 시어머니의 말씀에 나는 그러실 거라고 대답합니다. 가끔 우리는 시아버지 묘소를 찾아가 잘 살고 있다고 걱정 마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람이 불면 시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7년간의 여정을 돌아보면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모든 것을 겪었을까? 그 고통과 절망과 극복을 정말 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는 해냈습니다. 배운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이나 성공이 아니라 가족이고 어려움은 혼자 이겨낼 수 없으며 함께해야 하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보이며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강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문제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폭풍이 다시 와도 우리는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우리는 함께니까요. 어느 저녁 가족 모두가 모여 저녁을 먹었습니다. 큰딸과 작은딸, 남편과 나, 시어머니와 어머니가 함께했고 남편이 건배를 제안했습니다. 큰딸이 뭐에 건배하느냐고 물었을 때 남편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우리가 만든 기적에 건배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따뜻한 음식들이 놓여 있었고 비싼 음식은 아니었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식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만든 것이고 사랑으로 만든 것이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작은 딸이 저 석양이 정말 예쁘다고 말했고 우리는 모두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석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큰딸이 폭풍 뒤에는 항상 아름다운 하늘이 온다던데 정말 그런 것 같다고 말했고 남편은 우리가 그것을 증명했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함께 폭풍을 넘은 사람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겪은 모든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고, 그 고통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인생은 때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폭풍을 보냅니다. 하지만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함께라면, 사랑한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증명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만든 기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책을 읽고 있고 큰딸은 상담 자료를 정리하고 있고 작은딸은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평범한 일요일 저녁이고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는 압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압니다. 남편이 나를 보며 미소 짓고 뭐 생각하느냐고 물어봅니다. 나는 그냥 감사하다고 생각했다고 대답합니다. 모든 게 감사하다고, 당신도 아이들도, 이 순간도 모든 것이 감사하다고 말합니다. 남편이 내 손을 잡고
자신도 그렇다고 속삭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필요 없으니까요. 우리는 이미 알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를,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를,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는지를 말입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하지만 우리 집은 따뜻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 있고 희망으로 빛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폭풍이 와도 우리는 함께 견뎌낼 것이라는 것을.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이고 폭풍을 넘은 가족의 이야기이며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고 더 아름다운 내일을 향한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힘든 시간을, 저보다도 더 훨씬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실 이 땅에 많은 분들이 계실 것을 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내 옆에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하는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과 함께 꼭 사랑하며 지금 이 순간을 아름답게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설령 그 단 한 사람이 없다 한들 나 자신이 나를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긴 시간 저와 저의 가족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